네, 지난 시간에 이 난류 파이프 유동에 있어서 레이놀즈 넘버와 F가 뭔지 기억나시죠? 월 시어 스트레스를 무차원화한 거. 월 시어 스트레스를 8분의 1 로 V 제곱으로 무차원화한 값이 F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어 스트레스가 큰지, 월 시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게 이 F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주어지면 F 값이 한 값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불행히도 explicit한 식, 즉 레이놀즈 넘버를 대입하면 바로 F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은 아니고요. 레이놀즈는 임플리시트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레이놀즈 넘버가 4천부터 1억까지 변할 때 F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앞서 보신 이 임플리시트한 식이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일 때, 즉 레이놀즈 넘버가 5만일 때 F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는 우리 간단한 계산기로 바로 F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플리시트한 식을 이용해서 F에 대한 근사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근사값은 요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4천에서 10만 사이일 때, 레이놀즈 넘버가 4천에서 10만 사이일 때는 요 식을 통해서 이 식을 근사하게 되고요. 비슷한 값을 얻습니다. 그리고 10만 이상일 때는 요 식을 통해서 이 식을 근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근사식을 쓰더라도 이 F에 대한 초기값, 어차피 이건 임플리시트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반복 계산을 통해서 F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 초기 값은 이렇게 explicit한 식으로 주어진 요 식을 사용해서 그 초기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초기 값들을 이용해서 계속 F 값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이놀즈 넘버가 만이었다. 그러면 여기 만을 대입하면 F 값이 얼마가 나오겠죠. 그 값을 요식 레이놀즈 넘버의 만, 금방 여기서 구한 요 F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이 업데이트된 F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걸 F 값이 업데이트 됐으면 그 값을 다시 레이놀즈 넘버만, 그리고 여기서 구한 F 값을 여기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다시 F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F 값이 어떤 값에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F 값이 됩니다. 뭐 수치 해석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F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18페이지에서 사실은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 손실수도는 뭐냐면 델타 P, 그러니까 월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유동이 벽을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끌려가게끔 이제 파이프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유동이 계속 이제 파이프를 끄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유체가 갖고 있는 혹은 운반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컨파인되어 있는 유동에서는 운동량이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유량이 계속 일정한 상태로 흘러가야 되지, 이 유체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든 질량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질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결국 유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면 압력 에너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유체가 잃어버린 이 파이프의 벽면에서 계속 마찰 손실이 생기고 그 마찰 손실 때문에 잃어버리는
압력 에너지를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손실수도 HF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체가 잃어버리는 이 벽면에서의 마찰 손실 때문에 유체가 잃어버리는 그 압력 에너지를 로 곱하기 g로서 무차원이 아니죠. 로 곱하기 g라는 콘스탄트한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길이의 차원을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손실수도죠. 그래서 손실수도를 이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8페이지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 F 값을 디파인할 때 그러니까 월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델타 P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월 시어 스트레스를 무차원화한 값이 뭐냐면은 F 값이에요. 요건 이제 손실수도는 월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유체가 델타 P만큼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잃어버린 에너지를 길이 차원으로 표현을 한 게 HF니까 HF하고 이 F 값 다시의 마찰계수죠. 다시의 마찰계수 사이에서는 릴레이트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델타 P도 월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걸 길이 차원으로 표현한 게 HF고 월 시어 스트레스를 무차원화해서 표현한 게 뭐냐면은 F이기 때문에 이 HF와 F 사이에는 이런 관계 HF는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제곱이라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둘 사이에 언콜레이트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 둘 다 뭐 때문에 기인했냐? 월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기인했다는 이야기. 월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잃어버리는 압력 에너지를 길이 차원으로 표현한 게 HF. 월시어 스트레스를 무차원화 시킨 게 F. 그러니까 이 HF와 F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HF는 길이의 차원, F는 무차원 값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의 차원은 그럼 뭐가 될 거냐? 당연히 길이의 차원을 가져야 됩니다. 길이의 차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F하고 레이놀스 넘버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요걸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V에 대해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V에 대해서 이 파워를 정리를 하고 D에 대해서 D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D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뮤는 뭐 여기밖에 없습니다. 로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로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L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이거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런 식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런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델타 P를 이 차원의 다른 변수들에 대한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 식을 보면 델타 P라는 놈은 즉 델타 P가 결국은 어디 생긴다고 그랬냐면은 벽면에서의 마찰 손실 때문에 델타 P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길이의 비례를 하고 즉 1이라는 길이를 갈 동안에 잃어버리는 압력 에너지하고 2라는 길이의 파이프를 갈 동안에 잃어버리는 압력 에너지는 두 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속도 분포가 fully develop 됐다면 속도 분포가 똑같을 건데요. 요쪽 길이 1에서 잃어버리는 에너지하고 요쪽 길이 1에서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L에는 비례한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우에는 4분의 3승의 비례를 해요. 로우가 크면 클수록 밀도가 크면 클수록 잃어버리는 압력 에너지가 더 크게 됩니다. 비스카스티는 4분의 1승의 비례를 하는데요. 요 네 개의 다섯 개의 변수 L, 로, 뮤, D, V 중에서 가장 영향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뮤는 4분의 1승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거 마이너스 4분의 5승인데 이건 4분의 5승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4분의 5 파워만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뮤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파워가 0이 되면 영향을 안 주는 거잖아요.
모든 수의 제로성은 1이 되니까요. 그 변수에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워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향이 작다는 이야기. 0에 가까우면 작다는 말은 틀렸죠. 마이너스로 값이 되면 작아지는 거니까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죠.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영향이 작다는 이야기고요. 절대값이 크면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면 벨라시티예요. 벨라시티의 1.75승에 비례를 해서 델타 P가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디자인을 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예요? 유량이잖아요. 우리가 1초 동안에 뭐 10리터의 물을 보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죠. 아니면은 뭐 요게 원유 파이프라고 그러면 10리터에 1초 동안에 100리터의 원유를 보내야 된다. 요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이아메탈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벨라스티를 작게 해도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파이프의 다이아메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빠른 속도로 이송을 해야만 원하는 유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델타 P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프레셔 드랍이 파이프를 통해서 유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프레셔 드랍이 생길 수밖에 없죠. 프레셔 드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종단에서는 어떠냐면은 결국 대기압으로 유체가 빠져나갈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대기압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아니면은 뭐 진공을 뽑더라도 연기압 이하로는 뽑을 수 없으니까 연기압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진공을 뽑더라도. 그러면 얼마나 큰 압력을 여기서 주느냐에 따라서 이 유동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형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유량만큼. 그래서 이 델타 P를 그러니까 다이아메타가 얼마고 벨라시티가 얼마냐에 따라서 유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주어지는 건 사실은 유량이겠죠. 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의 문제인지는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들께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이아메타와 벨라시티가 주어지면 유량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어떤 다이아메타를 작게 하고 벨라시티를 크게 해서 유량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P가 커지게 됩니다. D가 작고 D는 크면 클수록 델타 P가 작아져요. 벨라시티는 크면 클수록 델타 P가 커져요. 근데 다이아메타가 작고 벨라시티가 빠르게 되면 D가 작고 벨라시티가 빠르게 되면 델타 P가 커집니다. 반대로 다이아메타가 크고 유량을 맞추려면은 다이아메타가 크면은 벨라스티는 작아도 되는 거죠. 벨라스티가 작게 되면 얘가 크고 얘가 작게 되면 델타 P가 확 줄어들어요. 일정한 유량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경우는 델타 P가 작다는 이야기는 여기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갈 동안에 에너지 손실이 작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펌프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압력 에너지를 더 높여 줌으로써 압력 차이를 만들어서 유동을 형성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동안에 10파스칼밖에 손실이 되지 않는다. 요 유량을 이송할 때 10파스칼밖에 손실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입구단에서 10파스칼만큼의 프레셔만 공급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펌프는 10파스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메타를 작게 하고 벨라시티를 크게 하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작게 쓰면 에너지가 아니죠. 돈을 버짓을 작게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델타 P가 커지죠. 델타 P가 커집니다. 델타 P가 커지면 이 입구단에서 좀 더 큰 용량의 펌프가 필요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이제 아 카펙스가 얼마냐, 오펙스가 얼마냐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기 비용이 얼마냐, 운용 비용이 얼마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둘 다 작으면 좋겠죠. 둘 다 작으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연비가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연비가 좋아요. 그 대신 뭐가 더 비용이 많이 드냐면은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초기 비용인 카펙스를 좀 더 투자를 하고 오펙스를 줄일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진 초기 비용이 작은데 뭐 오펙스를 쓸 용의는 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차가 아닌 일반 차를 이제 저렴한 가격의 차를 사고, 그리고 연비는 좀 손해를 보는 형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그리고 이 아주 하루에 타는 거리가 하루에 100마일씩 타야 된다. 아니면 하루에 100km씩 출퇴근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카펙스가 조금 많이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운용 비용이 작은, 즉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검토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공학자라는 이야기. 과학자들 과학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비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최첨단의 기술을 적용하는 건 과학자들과 그리고 국방에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학적인 문제들은 비용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현대자동차 과제를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 다른 데로 샌데요. 그래서 이 델타 P는 다이아메타에는 반비례하고 벨라스티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마냥 D를 크게 하고 V를 작게 할 수는 없어요. D를 크게 하고 V를 작게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 수치들만 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벨라스티, 가장 작게 영향을 주는 건 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벨라스티 대신에 유량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량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유량이 일정할 때 보세요. 유량이 일정할 때 이 다이아메타에 대한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 4.75승에 반비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유량을 보낼 때 다이아메타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건 분모에 들어가니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델타 P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건 다이아메타를 크게 하고 델타 P를 작게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식을 보시면 요식이구나. 유량이 일정할 때 물이다 그러면 로와 뮤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 유체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송해야 된다. 그럼 L도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디자인해야 될 건 뭐냐면 D예요. D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D를 결정함으로써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펌프를 어떤 펌프를 사용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혹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펌프를 어떤 펌프를 사용할지 결정을 하고 나면 이 파이프라인의 다이아메타를 얼마로 디자인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펌프하고 이 파이프라인의 다이아메타는 서로 디펜던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냥 다이아메타도 크게 하고 펌프도 작은 걸 쓰고 싶다. 둘 사이에 관계없이 대충 디자인하면 안 됩니다. 대충 디자인하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비용 손실이 생기는 거죠. 비용 손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에서는, 필드에서는 공학자가 필요한 거죠. 비용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려면 직경을 크게 해야 되는데, 직경을 크게 하면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비용의 증가가 있게 됩니다. 물론 펌프는 작은 펌프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펌프에서는 비용이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 파이프라인의 길이가 엄청 길죠. 파이프라인의 길이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이
뭐 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파이프라인의 비용을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량이 같을 때 직경이 2배가 된다면 직경이 2배가 되면 어때요? 유량은 여기 직경이 2배가 되고 유량이 똑같으면 벨라시티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메타가 2배가 되고 벨라시티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유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델타 P는 어떻게 되냐면은 27분의 1로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확 줄어들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직경이 클수록 이제 좋아요. 직경이 클수록 좋지만 직경이 마냥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건물에 있어서 파이프라인을 설계한다고 그래도 이 파이프라인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이 무한정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그 덕트도 지나가야 돼. 어, 이 층간 사이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뭐 덕트도 지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전기 라인도 지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경을 무한하게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서 우리가 정밀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이 난류 파이프 유동에 있어서 최대 속도는 R 이꼴 제로일 때까지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그 레이어에서의 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최대 속도는 R 이꼴 0일 때, 즉 센트 라인에서 최대 속도를 갖게 되고 그 최대 속도는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벌써 로그 레이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캐피탈 R 마이너스 R이 들어갔을 거야.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벨라시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R이 0일 때, 즉 센터 라인에서는 최대 속도를 가지게 되고 그 최대 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를 U 에스테리카 프릭션 벨라시티로 무차원했을 때는 요 가로 안에 있는 물론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그 식으로 이제 주어졌는데 이 평균 속도 V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U 에스테리카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마냥.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이 최대 속도와 이 평균 속도 사이의 관계를 구해보면, 그렇죠.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뭐, 요 US 데리카 대신에, 요 벨라시티를 평균 속도 V를 대입하든지 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예, 프릭션 팩터, 이 F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요 두 식을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이 F 값이 바뀌게 되고요. 그 F 값이 바뀌게 되면 이 평균 속도, 이 최대 속도에 비해서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청류 파이프 유동이라면 이 최대 속도가 평균 속도의 몇 배가 됐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 최대 속도는 평균 속도의 2배가 됐었어요. 2배. 그러니까 즉 Umax분의 평균 속도 캐피탈 V는 0.5였어요. 라미나 파이프 플로우에서는 0.5였어요. 요게 1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평균 속도하고 최대 속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이야기죠. 거의 플랫한 벨라시티. 완전히 플랫하다면 Umax가 평균 속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평균 속도에 비해서 최대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런 속도 분포를 보일 거란 이야기. 유니폼하지 않고 어떤 속도 분포를 보일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라미나인 경우에 파라볼릭한 그런 속도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Umax는 평균 속도의 2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터블런트인 경우에는 난류인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플랫합니다. 이 벽면 가까이에서는 속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대부분의 영역에서 거의 플랫한 거의 유니폼한 속도 분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요 값을 보더라도 거의 계속 1에 가까운 값으로 레이놀스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놀스 넘버가 커지면 F 값이 커지게 되죠. F 값이 커지게 됩니다. F 값이 커지게 되면 반대로 이야기했네. F 값이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explicit하게 표현되어 있는 요 식을 보더라도 레이놀스 넘버가 크면 클수록 F 값이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레이놀스 넘버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F 값은 0의 수렴을 하게 됩니다. F 값은 0의 수렴을 하게 돼요. 이 값이 0이 된다는 이야기는 1에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0이 아니라 0보다 큰 값을 가질 경우에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큰 값을 가질 경우에는 이 전체 값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레이놀스 넘버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유니폼한 속도 분포에 가까워질 거고요. 점점 더 플랫한 이 값이 점점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레이놀스 넘버가 작을 때는 F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게 되고요. 이게 큰 값을 갖게 되면 이게 작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가 작을 때는 이렇게 작은 값을 갖고 그래도 0.5보다 청류일 때의 0.5보다는 훨씬 큰 값을 갖죠. 그리고 레이놀스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뭐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라미나인 경우에는 0.52 값을 가지게 돼요. 0.52 값을 가지게 되고 레이놀스 넘버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최대 속도는 평균 속도의 2배가 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난류인 경우에는 레이놀스 넘버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레이놀스 넘버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가 커짐에 따라서 F 값은 작아지게 되고요. 이 평균 속도와 최대 속도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레이놀스 넘버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결국은 이제 이 델타 P라 계속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델타 P라는 값이 에너지 손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손실이냐면은 벽면에서의 마찰 손실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 손실입니다. 그 벽면에서의 마찰 손실 때문에 마찰 손실을 무차원화된 값으로 표현한 게 이 다시의 마찰 개수예요. 마찰 개수. 계속 이제 델타 P나 F나 같은 종류의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벽이 얼마나 거치느냐에 따라서 마찰 손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찰 손실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전부 뭐냐면은 스무스한 우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벽이 거칠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쿨롱이나 니쿠라제가 이제 연구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 벽의 거칠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벽이 거칠면 거칠수록 좀 더 마찰 손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쿨롱은 쿨롱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사람 이름이고요. 쿨롱을 언제 들어봤냐면 우리가 전하량이 얼마인지 그 전하량의 단위를 쿨롱이라고 기울어는 C라고 표시를 했었는데요. 아마 물리 2 시간에는 확실히 들으셨을 거고요. 뭐 전자기학 같은 과목을 따로 들으셨으면 쿨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성 저청이 어느 정도 영역까지냐면은 y 플러스 즉 y를 이너 스케일로 무차원했을 때 이너 스케일은 뭐가 기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월시어 스트레스가 기반이 되는 게 이너 스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시어 스트레스를 속도의 차원으로 표현을 한 게 뭐냐면은 프릭션 벨라시티 U 에스테리카예요. U 에스테리카. 그래서 U 에스테리카하고 이 비스카시티 누를 이용해서 Y를 무차원한 값이 Y 플러스가 되는데요. Y 플러스가 5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U 에스테리카나 누는 콘스탄트한 값이고요. Y가 변하는 값이에요. Y가 변하는 값이고 Y가 작을 때의 이야기예요. 벽면에 가까이 있을 때 이야기. 벽면에 가까이 있을 때, 즉 5보다 작을 때, 5보다 작을 때 우리는 점성저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요렇게 굽어져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건 이제 로그 스케일 그리고 직선 리니어 스케일로 표현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표현이 되지만 리니어라면은 직선으로 표현이 됐겠죠. 요 영역에서는 점성저청에서는. 그래서 이 파이프 직경에 대해서 이 저청의 두께 YS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D분의 YS는 그러니까 이 YS는 뭐냐면은 이 점성 저청의 두께를 YS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YS에서는 Y 플러스가 5가 될 거잖아요.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YS가 5가 될 때, Y가 5가 될 때 그 Y를 YS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5에다가 누를 곱해주고 US테리카를 나눠주게 되면 그게 점성 저청의 두께 YS가 될 거예요. Y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들의 값들로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우변의 값이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인지를 알면 그 레이놀스 넘버에서 F 값이 얼마인지를 알죠. 요렇게 요건 explicit하게 표현한 거고 좀 더 정확한 게 요 식이죠.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인지 알면 F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레이놀스 넘버와 F 값을 이용해서 YS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D분의 YS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즉 레이놀스 넘버가 10만 정도가 된다면 레이놀스 넘버가 10만이면 여기 있는 레이놀스 넘버가 10만이면 F 값은 0.0116이잖아요. 0.0116입니다. 그래서 F 값은 0.011 좀 다르네. 뭐 아무튼 요게 좀 더 정확한 값이라고 보면 F 값이 0.018 정도가 된다고 보면 요 두 값을 요 레이놀스 넘버와 요 F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D분의 YS가 0.00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러프니스가 벽면의 거칠기 자체가 점성 저청보다도 두껍게 되면 점성 저청이 파괴된다는 이야기. 거칠기가 요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점성 저청, 즉 비시드한 영역의 두께가 이 두께보다 얇다면 이 점성 저청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러프한 면이 튀어나와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요건 유동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성 저청 내에는 방해물이 있더라도 이 마치 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감싸 안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 터뷸런스가 생기지 않게 되는데요.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이 바깥쪽은 이 비스카시티보다도 이너셜 포스가 큰 놈이에요.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 이 비시드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점성저청이 깨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3년에 프란다을의 제자인 니쿠라제라는 사람이 조도에 대한 실험을 했었어요. 좀 더 정밀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조도를 만들었냐면은 모래 알갱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굵은 모래 알갱이를 파이프의 표면에 붙이게 되면 러프니스가 커지겠죠. 그리고 잔잔한 모래 알갱이들을 붙이게 되면 러프니스가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은 요렇게 형성됐던 속도장이 요렇게 형성이 됐던 속도장이 요만큼 밀리더란 이야기예요. 로그 엡실론 플러스만큼 밖으로 이동을 하더란 이야기예요. 델타 B가 결국 이 정도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인 델타 B의 값이 작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만큼 작아지느냐? 로그 엡실론 플러스의 카파분의 1을 곱한 만큼 작아지더란 이야기예요. 작아지더란 이야기. 그래서 니쿠라제가 이제 했던 실험은 뭐냐면 엡실론이 크면 클수록 당연하죠. 엡실론이 크면 클수록 델타 B가 작아지게 되고요. 이게 크면 클수록 델타 B가 작아지게 되고 델타 B가 작아지면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혹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대신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5 이하일 때는 이 엡실론을 무차원화 시킨 값이, 즉 이너 스케일인 누 나누기 U 에스테리카로 무차원을 시키게 되면 엡실론 플러스가 되겠죠. 엡실론을 누 나누기 U 에스테리카로 무차원한 값이 5보다 작다면 러프한 게 작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요 엡실론이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러프니스가 작다는 이야기. 그럼 점성저청 안에 이 러프한 게 놓여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러프니스의 영향을 거의 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기울기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근데 이 러프니스를 나타내는 엡실론 플러스가, 즉 엡실론을 누 나누기 U 스테리카로 무차원한 값이 5에서 70 사이라면 레이놀스 남바의 영향이 있는 부분이에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레이놀스 남바에 따라서 요렇게 이렇게 변하는 요 영역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영역을 보세요. 요 영역은 레이놀스 남바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즉 엡실론 나누기 D의 값이 0.0333이라면 러프니스가 다이아메타의 3%라면 3.33%라면 이 F 값이 0.06으로서 거의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레이놀스 넘버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영역이요. 엡실론 플러스가 70보다 클 때는 레이놀스 넘버에 따라서 상관이 없어요. 엡실론이 70보다 크다는, 엡실론 플러스가 7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레이놀스 넘버가 크더라도 이 F 값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런 영역은 요건 이제 라미나이스 터블런트로 이제 트랜지션 하는 거니까요. 요렇게 변하는 요 영역들은 엡실론이 얼마냐, 엡실론 플러스가 얼마냐, 그리고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값들이에요. 레이놀스 넘버가 한 2만 정도 된다. 그럼 요 라인이겠죠. 그러면 이 레이놀스 넘버가 커지면 요 엡실론이 요 정도인데, 레이놀스 넘버가 커지면 여기까지, 레이놀스 넘버가 커지면 F가 커지겠죠. 즉 마찰 손실이 더 많아지겠죠. 레이놀스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이 부분은 레이놀스 넘버의 영향도 있고 엡실론 나누기 D, 즉 엡실론의 영향도 있는 부분이에요. 있는 부분이고, 요 영역, 요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영역들은 레이놀스 넘버의 영향이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러프니스의 영향은 있죠. 러프니스만 영향을 미치고 어, 러프니스만 영향을 미치고 엡실론이 얼마인지에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 바로 엡실론 플러스가 70보다 큰 영역이고 5에서 70 사이에서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천이조도라고 해서 엡실론 플러스의 영향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거친 유동이라면 즉 엡실론 플러스가 70 이상인 요런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레이놀즈 넘버가 그러니까 가로축이 레이놀즈 넘버죠. 레이놀즈 넘버가 만일 때, 10만일 때, 100만일 때 요 각각에 따라서 전부 같은 값을 가진다면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죠. Y축에서의 값이 변하지 않죠. 그럼 이제 레이놀즈 넘버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레이놀즈 넘버가 커짐에 따라서 F 값이 커지는 부분이 있죠. 레이놀즈 넘버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죠. 엡실론 플러스가 5에서 70 사이에서는 이렇게 레이놀즈 넘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 플러스가 70 이상일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게 엡실론 플러스예요. 요게 엡실론 플러스가 70 이상일 때는 델타 B의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원래 조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마이너스 델타 B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도의 영향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 델타 B의 값 대신에 델타 B의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 U 플러스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U 플러스의 값이 이 점성계수하고는 상관없는 값이다. 그 원래 식은 여기까지였죠. 스무스한 파이프에서 여기까지였는데 그럼 이 U 플러스를 나타내는 요 식, 플러스 B까지 요 식에서 레이놀즈 넘버의 영향이 있는 건가요? 있는 거죠. 여기 Y 플러스에 점성 계수가 들어가잖아. 점성 계수가 들어가죠. 그게 어디 있더라? 점성 계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요런 식. 여기에 이제 Y가 들어가게 돼. U에 스테리카도 들어가고 누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성 계수의 영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점성 계수를 이제 무차원한 게 뭐냐면 레이놀즈 넘버인데요. 뭐 거꾸로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점성 계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요 식 자체에서 점성 계수가 있는 식에 여기는 점성 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정리하고 보니까 뮤의 영향이 없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뮤의 영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레이놀즈 넘버의 영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이프를 지나가는 유동에서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벨라시티가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벨라시티가 크지든 작아지든지 간에 U 플러스의 분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요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구할 수가 있고 마찰 계수를 구해보면 요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마찰 계수 자체가 레이놀즈 넘버에 인디펜던트하게 나옵니다. 인디펜던트하게 나와요. 요 식에서 벌써 그 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F 값은 D분의 엡실론에 대해서 explicit하게 나타내게 되고요. D분의 엡실론이 얼마냐에 따라서 F 값은 바로 정해지게 됩니다. D분의 엡실론의 값이 0.00001이라면 F의 값은 0.008이 되고요. 이 엡실론 나누기 D의 값이 0.001이라면 이 F의 값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요. 조금 더 커질 뿐이에요. 0.012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또 10배 증가했다면, 러퍼니스가 10배가 증가했다면 요 값은 이제 거의 2배, 2배까지 아니고 0.67배 정도? 0.67, 그 정도만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epsilon이 커짐에 따라서 이 f 값이 커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epsilon이 10배 커진다고 해서 f 값이 10배 정도 커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조금 커질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1점 몇 배 더 커질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f 값을 요 식으로부터 요런 식으로부터 항상 우리가 구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서서는 이 스무스한 우월에서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f 값이 이런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레이놀즈 넘버가 커짐에 따라서 f 값이 점점 작아지지만 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리고 풀리 러프한 그런 유동에서는 이 f 값이 이렇게 엡실론에 비례하지는 않죠. 엡실론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 식을 같이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요 식입니다. 요 식. 레이놀즈 넘버가 충분히 작을 때는 요 값에 비해서 요 값이 엄청나게 큰 값이 돼서 엡실론 나누기 d 엡실론 값이 얼마냐에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근데 레이놀즈 넘버가 큰 영역에 있어서는 즉 풀리 난루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이 레이놀즈 넘버의 디펜던시가 큰 게 아니라 엡실론의 디펜던시가 크다는 이야기. 러퍼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f 값이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 여기는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식이 아니에요. 레이놀즈 넘버의 디펜던시가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개를 다 합친 식의 한 식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콜브룩은 이제 물론 사람 이름이고요. 미국에 있는 작은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콜브룩은 인구가 한 2,500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콜브룩은 이런 식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요. 이 러프니스와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복합적인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플리시트한 식이죠. 여기도 F가 있고 여기도 F가 있으니까 요걸 explicit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인지 그리고 러프니스가 얼마인지를 알면 계산기로 탁탁 두드리면 바로 F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근사값을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디라는 사람은 계속 이제 월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는데요. 무디라는 사람은 1944년에 이 파이퍼의 마찰 계수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한 15% 정도의 오차를 갖는 그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원형 또는 비원형 파이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개수로 유동, 경계성 유동일 때 레이놀즈 넘버가 2000에서 4000일 때는 신뢰성이 있는 마찰 계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즉, 요 사이에서는 뭐 정확하게 한 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디 차트예요. 레이놀즈 넘버가 작을 때는 이 F 값이 요건 이제 프릭션 팩터 F인데 F 값이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로우 리니어한 값은 즉 레이놀즈 넘버분의 64로서 F 값이 표현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레이놀즈 값에 따라서 바뀌는 영역이 있어요. F 값이 바뀌는 영역이 있고 어느 이상 레이놀즈 넘버가 어느 이상이 되면은 풀리 러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러프니스가 변하지 않는 그런 영역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